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스토킹 처벌법이 요즘 진짜 문제가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교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자꾸 발생을 해서 뉴스가 거의 한 2, 3일 꼴 한 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동탄경찰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서장이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가 사실 제대로 아마 안 되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 일단은 스토킹 범죄에 한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경우에 재범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정해져 가지고 이번 12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그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프로파일러의 재범 위험성 분석 결과가 구속영장 신청할 때 사용됐던 사례가 있을까요? 원래는 없었어요. 프로파일러, 근데 일단은 말도 좀 이상하게 프로파일러가 재범 위험성 평가라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뭐 쉽게 알기 쉽게 하려고 그냥 프로파일러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저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재범 위험성 평가는 언제 썼었냐면요. 이 사람을 전자발찌를 좀 채워야 되거나 신상 공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형량을 확 늘려야 되는데 야, 너 관상 진짜 안 좋다. 너는 또 범죄 저지를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또 법원 나름대로 양형조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 평가, 뭐 폭력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성범죄일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범 위험성을 평가를 해서 그때 이제 판결에 사용하는 용도로 썼었지 지금처럼 구속영장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원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 뭐 주거의 안정성 이런 요건이 딱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은 거기에 요건은 아니었거든요. 뭐 범죄의 상당성 아니면은 뭐 범죄의 중대성 이걸 뭐 굳이 따지면 재범 위험성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재범 위험성 자체가 구속영장에 뭐 발부 사유가 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입되고 확대되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사실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건데요. 각 그 지방경찰청, 뭐 검찰청도 마찬가지고요. 지방경찰청에도 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진술분석관, 뭐 과학분석, 뭐 분석관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 뭐 별도로 다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통칭으로 그냥 우리가 프로파일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매년 한 4명에서 6명씩 계속해서 충원을 해왔었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술 분석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범죄 심리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다만 현재 경찰도 그렇고 검사님들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걸로 무혐의나 이런 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된다는 걸 알고는 있죠, 저희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도가 도입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프로파일러 면담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일단은 거짓말 탐지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프로파일링 조사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임의적 조사거든요. 사실 강제성 있는 조사,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조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만 본인이 그 조사를 피했을 경우에 수사보고서 이상하게 남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대부분 그냥 받는 편인 거죠. 우리가 뭐 조사받으러 올래라고 했는데 싫은데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프로파일러 이제 면담을 하게 될 거잖아요, 피의자가. 변호사랑 같이 갈 수 있나요? 이게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았고요. 12월까지 시범 사업하고 다른 범죄로 아마 조금씩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검사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술 분석 조사 같은 걸 했을 때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들 하는 게 있거든요. 케이소라스라든지 뭐 MMPI 검사를 별도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기법들이 있는데 그때는 또 변호사가 못 들어가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진술을 하거나 뭐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검사 받을 때도 같이 안 들어가잖아요. 개인만 들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도 그래서
변호사가 안 들어가고 혼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다만 이제 변호사가 그 앞에까지는 가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제 면담가 그리고 뭐 프로파일러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피의자는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일단은 그 검사 결과가 그날 검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OMR 카드처럼 뜨르륵 집어넣어가지고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검사도 점수화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A 문항 같은 경우 C 문항하고 연결돼가지고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최소 7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평가 결과서가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검찰에서 했으면 검사님한테 갈 거고, 법원에서 했으면 이제 판사님한테 갈 거고, 이렇게 갈 건데, 그때 저희가 이제 등사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검찰에서 분명히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법원에 그게 안 넘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열람등사 신청해가지고 그거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점 나오는지를 수치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확실히 하셔야 될 거는 재범 위험성 평가는 얘가 재범 위험성이 높아요, 낮아요, 이게 아니라 몇 점이다. 따라서 높다, 낮다, 중간이다가 진짜 명확하게 그냥 결과로 한 줄로 딱 표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좀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나요? 이게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요, 지금 법상 좀 애매하니까 다들 그냥 그 뭐 스토킹 범죄 그 뭐 연속성 반복성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스토킹 행위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계시는데, 스토킹이 가장 크게 무서운 이유가, 그리고 이 범죄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스토킹은 원래 범죄로 취급을 안 했어요. 물론 범죄였어요. 경범죄로 해가지고 그냥 과태료 정도 처분받는 걸로 끝났었는데, 이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는 그 이후 범죄가 너무 큰 거야.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하시고 뭐 아니면 감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성범죄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게 너무 크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는 이 씨앗 범죄를 이렇게 약하게 처벌한다고? 이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그냥 세게만 처벌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분류를 하게 되면요, 뭐 단순 집착형도 있고 애정망상형도 있고 애정집착형도 있고, 아니면 왜곡된 피해망상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분류하는 거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성적인 거, 친밀형, 아니면은 공격 파괴형, 아니면은 뭐 소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이거 말씀드렸던 게 좀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애정망상형인데 공격 파괴형이랑 겹치면은 실제로 그 이후에 공격 성향이 너무 크게 발현된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확 올라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천차만별이 나눠질 거고, 아마 이런 부분을 지금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또 피의자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변호사님은. 그랬을 때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동일하긴 한데, 이거 너무 잘 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반복적으로 어겨가지고 하면은 거의 100% 발부가 됐었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하도 기각이 되니까 이제 한동안 수사관들도 잘 안 쳤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이런 사단이 발생을 했던 거고, 이제는 재범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높네, 얘는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구속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실제로 이 사업이 발생하고 16건 정도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11건 정도가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뭐 거의 70%가 지금 이제 구속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피해자 보호하는 데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가해자도 재범 위험성 점수가 낮아요. 그것만 입증되면은 그러면은 명확하게 구속을 또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가 될 거거든요. 이걸 가해자 역시도 그렇고 피해자 역시도 그렇고 그냥 둘 다한테 좋은 객관적인 이제 증거 자료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2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시범 사업상 되게 잘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성범죄라든지 아니면은 강력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왜 내 말 안 믿냐? 뭐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왜 자꾸 나 집어넣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이번이 처음인데, 초범인데 이렇게 세게 처벌할 이유가 있냐 등등 하는데, 이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사법부가 하고 있구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알고 좀 미리 한 몇 년 동안 이제 노하우를 축적시켰던 게,
아, 내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 뿌듯함도 좀 있긴 하고요.